네, 저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시작합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프로 대타로 박성태입니다.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아니 같이 이렇게 패널로 방송하다가 대타로 지금 앵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저희 사실 요거 한 십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사 프로그램 베테랑이시죠. 제2본부 있을 때 시사 프로그램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패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 주장을 아는 얘기할 수 걸.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일단 두 변호사분들을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전관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있는데 일단 추가 소환 조사가 없었어요.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버팅긴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도 강제 구인할 건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사 없이 그냥 네. 기소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제 구인해서 일단 그 조사실에 앉혀도 큰 수사의 성과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열흘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한번 갱신해서 20일까지 확보를 해서 수사를 이제 아주 바짝 하는데 10+10. 그렇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구속적 부심에서도 확인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는 나는 안 한다. 이 수사 잘못됐다. 나 안 나갈 거다. 못 한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연장해가지고 갱신해가지고 20일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전격 기소를 했을 때 공수유지가 안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은 안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예. 체포에 불응하고 뭐 이런 아주 명징한 부하 직원들의 진술들, 증거들 그리고 이건 가공해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들이야. 이를테면 총을 보여주며 위협하려고 했다. 예.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특히나 본인이 모셨던 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지어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재판부가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는 충분히 피의자 윤석열의 진술이 없더라도 공소유지는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과 어차피 수사에 협조는 안 할 것이다라는 그 판단이 버무려져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강제 구인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네. 본 거군요. 그렇죠. 강제 구인해도 실익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이 좋아서 강제 구인이지 그게 예.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할 때는 굉장히 강한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팔다리 한 명씩 잡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특검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방문 조사를 하자니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선택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기소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받을 거냐의 문제만 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66쪽이었고 예. 공소장이 57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혐의가 되는 범죄 사실 부분은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속의 필요성 부분만 빼고 그대로 공소장에 옮겨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죠. 실질적으로 불필요. 원래 이제 특검이 사초를 쓰는 기분으로 마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팔다리 들고 나오면 네.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그렇죠. 또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압박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특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수사할 때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맞습니다. 있는데 이건 지금 내란 재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돼 있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이죠. 네. 그런데 이제 외환죄 수사하려면 요건 이제 별개의 수사니까 요거는 별도로 체포영장 받아야 되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응하는 경우도 드물고 불응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혐의가 줄줄이 그것도 사실상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있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줄줄이 있는 경우가 예. 실무에서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만 외환죄는 이번에 영장 발부할 때 추가로 영장 발부할 때 말씀 주신 대로 빠졌고 예. 이거는 아마 뭐 수사의 카드로 왜냐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또 있을 거예요. 재판이 길어지면. 6개월 이후에는 맞습니다.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저울질을 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조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 주셨다시피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던 부분 그리고 뭐 비화폰 삭제하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해서 계속 강제 구인도 그 영장의 효력으로 가능했던 거지만 지금 외환죄는 없었고 그러면 외환죄로 소환 조사해서 부르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추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을 또 1차적으로 추가 발부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때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대응 패턴을 예상하기 쉬운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는 전부 다 나가고 불리한 절차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뚜렷한 대응 패턴이 있어요. 사실 구속 접부심에는 엄청 일찍 갔잖아요. 그렇죠. 1시간이나 30분 동안 본인이 진술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른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특검이 시도하더라도 예. 조사실에 가더라도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형에 좀 불리한 네. 반성이 없다 해서 불리한데 일단 내란 같은 경우는 최하가 무기금고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게 불리할 것도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만약에 거 없다.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해명을 한다 한들 이게 관철될 것이냐? 왜냐하면 다 배치가 되잖아요.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예. 이를테면 경호처 사람들이랑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그러면 누구 말이 더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항변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포기 상태인 것 같고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절차상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에는 한번 힘껏 해보자. 그런데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예,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외환죄 이게 이제 사실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여서 끔찍한 범죄인데 무인기 북한에 보냈던 무인기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어제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허위 공문서 작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통상의 어떤 그 군사 훈련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군사 훈련이 기본적으로 기밀성과 비밀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를 담은 내용이 아닌 뭐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게 드론 사령관의 항변 요지인데 지금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보내든 뭘 하든 군사 훈련을 할 때는 다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무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절차는 없었고, 그리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일단 계엄이 있기에 한 달 전쯤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한 대가 추락을 합니다. 없어진 거예요. 소실이 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사실상 가공의 훈련을 만들어서 한 대가 소실됐다라고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북으로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거 아니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용대 사령관은 이거 국방부 다 라인 돼서 합참 국방부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정규 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허위 공문서는 국방부에 보고하는 문건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냥 훈련 중에 소실됐다. 네, 이걸 네.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걸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김사령관 측에서는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장실질심사의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자 물론 만약에 계엄을 위해서 북한에 드론을 보내고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예. 그거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입증이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군사적인 작전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2018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할 때 남북이 DMZ에 있는 그 GP 감시초소를 불능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 북한은 제대로 된 불능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합참이 내부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군사합의 강행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 일반 이적죄로 다 처벌할 건가요?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과거의 특수수사의 폐단 중에 하나였던 별건 구속이 아니냐. 이건 이제 수사 방법상의 문제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김용대 사령관이나 그다음에 군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정규 작전이다. 네. 그리고 이제 기밀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녹취록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에서. 네. 이게 이제 장교의 녹취록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정규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네. 예전에 우리 상공에도 무인기 왔지 않냐. 예, 맞아요. 우리도 쟤네들 열받으라고 그냥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불안감이 예. 아니고 그냥 우리도 너희들이 기업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한 거다. 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 쟁점이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방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군사적으로 국방부 장관도 밝혔듯이 인사청에서 예. 추적 개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봐야 될 겁니다. 맥락을 다 봐야 된다. 2022년도에 북한이 대한민국 상공에 무인기를 띄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격이 있어야죠.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전시작전 통제권도 대한민국에 없고 그래서 유엔사에서 이거 당신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내려면 최소한 방위사업법상 그 점검 체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다시 몰래 보냈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무인기만 보냈고 정규 어떤 비행 훈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계속 유지하고 어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빼곡히 문서가 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이적죄로 이런 부분도 처벌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의 상당성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맥락상 그럼 수사를 안 해야 됩니까? 이거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었단 말을 지금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나요? 그렇지 북한에 않죠. 무인기를 보냈다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보냈냐. 예. 이게 훈련이고 사실은 우리 작전이냐 아니면 정말 북풍을 유발해서 전국 국내 이슈들을 감추려고 했던 거냐. 뭐 전쟁이 또는 전투가 나더라도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나 계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무인기 보내는 일들을 했다라고 예. 하면은 그건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아마도 법이 정한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그런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법이 군사작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하고 재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특검의 수사에서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수사인데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특히 친윤 핵심 압수수색 들어가 있고요. 또 내란 관련해서는 수사선상에서 올라 있는 사람 이것도 이제 쟁점이 좀 있어요. 추경호 의원 12월 3일 날 아마 11시 22분 나경원 의원 11시 26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특검이 전단 수사팀을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이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뭐가 됐어요? 이건 송영훈 변호사님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일단 그런데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해서 네. 우리는 이제 통화 기록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거는 당연해 보여요.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이분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하나의 가정이에요.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되죠? 그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단치 않은 문제가 않다. 됩니다. 네,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기 때문에 예.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11시 22분, 11시 26분 계엄 당일이었어요. 그러면 계엄 선포는 한 이후고 국회에 해제 의결안이 막 되는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고 속속 있는 모여들 속속 때.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은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나경원 의원하고만 통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엄 사령관이랑도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령관이나 군도 참모들의 지원을 받잖아요. 옆에서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종합하면 계속해서 야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해. 아니면 체포해. 이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계엄 사령관은 군에서는 또 경찰로 전화를 하고
그 국회 문을 폐쇄 조치하라는 명령이 계속 있었다는 그 예. 맥락에서 추경호, 나경원 이런 현역 의원들과 이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면 되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3번 바꿉니다. 국회로 와라. 아니다. 당사로 가라. 아니다. 다시 국회로 와라. 그리고 당사로 다시 가라. 최종 당사로.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당사로 이동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 표결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입증 말씀 주시지만 보통 목격자가 다 있지도 않고 진술이 군데군데 비어 있기도 예. 하며 그 점을 잇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을 이었을 때 어디로 귀결하느냐. 이거는 국회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추경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분들 계엄 당일에 그 밤에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대 무렵에 당사 3층에서 뵙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그날 그 계엄의 밤에 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분들이 어쨌든 조사를 받으면서 나도 윤 대통령에 의해서 강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 특검의 입증은 굉장히 간단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 91조가 국헌 문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거나 불능하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한 것이 국회를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권한 행사가 불능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의 유력한 의원들한테도 너희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지 마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것을 개별 국회의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가 용이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일단 뭐 두 사람만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추경호 두 사람만의 통화다. 딱 하면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들의 주장을 내야 되는데 이들이 사실을 얘기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만약에 통화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추경호 의원이 누군가 주변인에게 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한 증언들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관건일 이건 이제 겁니다.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분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부터 먼저 볼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었는데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영장에 적시가 돼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는 거예요. 영장이 어쨌든 자택 그리고 지역사무실,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까지 영장이 다 나왔는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명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예. 거고 그렇다면 어떤 흐름일 것이냐. 일단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대선 경선이었나 어쨌든 그 시절에 또 캠페인을 하던 때도 통일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통일교 주체로 와요. 그런데 그게 통일교 주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정무적으로는 예. 이제 캠프 내에서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지만 그걸 전격적으로 갈 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권성동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권성동 의원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통일교 또 행사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서 축사도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건진폰에는 어떻게 거명이 되고 있느냐. 윤심은 확실히 무엇입니까? 예. 라고 했을 때 권이다. 이거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푸념을 해요. 통일교 2인자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냥 무로 돌아갔네요라는 취지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일단 지원을 받은 혐의들 정황을 검찰 특검은 봤다. 그러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맥락은 전부 다 일관됩니다. 적절과 부적절의 영역에서 따지면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이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이라든가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를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면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재단하고 처벌하려면 특검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뭘 입증해야 되냐. 예를 들면은 정당법에 보면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칙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뭐 제공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을 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그런 게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날 아마 영장 사본을 받거나 아니면은 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2022년경에 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 것 같다. 이렇게 예.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내용이면 상당히 혐의가 좀 특정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앞으로 일단 윤심은 건심이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건진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에게 보낸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당대회 물론 불출마를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선언했지만 모아주려고 했다 당원을. 그러면 이것도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나? 것들을 모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는지가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철규 의원 압수수색 자 또 있었죠. 네. 이거는 최상병 특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수사는 야당에서는 탄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탄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일단 법원에서 맥락 전화 한 번 했다고 영장 내주는 게 법원이 아닙니다. 아. 이철규 의원 해명은 나 전화 한 번 했는데 나 어차피 참고인이다. 이렇게 영장이 나올 정도면 사실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전화 한 5통 했으면 5통 했으면 그리고 그 전후 맥락이 또 맥락에서.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2023년 7월 31일 날 통화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 예. 일자에 그런 부분과 관해서 본인의 해명의 시간이 왔다. 말씀하신 7월 30일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한 했다는 날입니다. 날. 예. 본인이나 주변 의원들이 압수수색이 과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엊그제가 최혜병 2주기 아니었습니까? 그 군인의 억울함, 유가족의 억울함,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다. 그런 것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국민의 대표다운 도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계제는 아니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